금융위기 초비상 이 나라 특단 조치 중국입니다. 실제로 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1년 만기 대출금리 인하했습니다. 마이너스 0.15% 인하했습니다. 이것은요 돈을 풀어서 기업들의 자금 경색을 막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집을 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줄파산을 막고요. 또 소비에 어떤 진작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말입니다. 중국은 금리를 내리면요 0.1% 정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0.15%예요. 이 정도면 뭐 특단의 조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말입니다. 특단의 조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이 추세선을 보면 압니다. 지금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1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입니다. 지금 0.15%를 내린 거 말입니다. 보시면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2019년 10월만 하더라도 3.30%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보면 말입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내리는 경우는 진짜 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대를 내리는 게 잘 없어요. 1%대 내리는 것도. 2019년 10월에서부터 시작해서 2019년 11월에 내렸거든요. 이게 0.05% 내렸죠. 많이 내렸다고 이야기할 때가 2020년 2월에 3.15%였거든요. 그게 4월에 내립니다. 쭉 가다 4월에 내렸는데 2.95%. 이때가 0.2% 내렸습니다. 0.2%.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때입니다. 그때 0.2%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서 8월 사이에 2.65%인 금리를 2.5%까지 0.15% 내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라면 결국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당국은요. 지금 중국의 위기를 코로나19의 위기에 버금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15%포인트 금리를 내린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적어도 6,05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111조를 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렸다.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를 내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마 LPR도 내릴 겁니다. 1년 만기 신규 대출 말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우대금리라고 하는데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지난 7월까지는 3.55%입니다. 아마 0.15%포인트를 만약에 내린다면 3.4%가 되겠죠. 내릴 겁니다. 내릴 거예요. 지금 중국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니까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충격적인 소식이냐. 금리를 내린 것도 내린 거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은요. 지금 중국은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와우 여러분 이 지표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건데요. 깜짝 놀라실 건데 바로 말입니다. 중국의 쉽게 말하면 청년 실업률입니다. 청년 실업률. 한번 보실래요? 7월에 발표 중단했습니다. 지금 지난 4월에 청년 16세에서 24세까지 실업률이 20.4%가 늘었거든요.
5월에는 20.8%입니다. 6월에는 21.8%예요. 7월은 어떨까요? 아마도 더 높겠죠. 예, 이게 발표를 중단할 정도면 예, 청년 실업률이 낮아졌는데 발표를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최악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실업률이라는 게 계속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는 발표 중단 조치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7월 실업률은 5.3%인데 예, 청년 실업률은 밝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와, 이 정도면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충격 아닌가요? 제가 봐서는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지금 경제 상태가 쉽게 말하면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꺼번에 중국의 당국이 지표를 오늘 다 발표를 했는데요. 그 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당장 말입니다. 소비 한번 볼까요? 소비. 소비는요 중국 경제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7월에 2.5% 성장했습니다. 2.5%. 야,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시장의 예측은요 적어도 4% 이상 4.5%는 가지 않겠느냐. 아무리 적어도 4.4%는 성장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지만 예상치의 절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5%. 소매 판매가 이렇게 무너졌다. 이것은요 중국 경제 상황이 내수가 완전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늘 발표한 지표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좋지 않다. 아니 소매 판매가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8.4%. 이것도 말입니다. 작년에 이게 상하이를 이게 봉쇄하면서 말입니다. 마이너스 11.1%까지 떨어졌거든요. 기저효과 때문에 적어도 말입니다. 20% 넘게 소비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4월에도 12.7% 시장의 예측치보다 적었고요. 5월에도요. 그리고 6월에도 시장의 예측치보다 적었고요. 7월에도 시장의 예측치보다 적습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고요. 지표란 지표를 한꺼번에 다 발표를 했는데 다 나쁩니다. 산업 생산 증감률은요 지금 3.7%로 6월에 4.4%에서 3.7%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5월에 3.5%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산업 생산이 줄어들면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소비가 꼬꾸라지고 수출이 꼬꾸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출도 지금 많이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7월만 하더라도 12.4%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산업 생산이 3.7%까지 꼬꾸라졌으니까 중국의 경제가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고정자산 투자율도 3.4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입니다. 3.4면 6월에 3.8이었거든요. 이때도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7월에 3.4까지 떨어지니까 근래에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 2020년 2월에 마이너스 24.5% 코로나19의 위기 때 빼놓고는요 지금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를 중국에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중국에도.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제일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또 망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2022년 3월에 0.7까지 떨어졌거든요. 4월에 마이너스로 빠집니다. 2.7%.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말입니다. 이게 2021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25.6%가 늘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누적입니다. 그런데 이 누적이 빠지기 시작해요. 2023년에 들어오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던 것이 1, 2월에는 마이너스 5.7%로 좀 좁혀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납니다. 1월에서 2월까지 누적이 마이너스 5.7%인데 1월에서 3월까지는 마이너스 5.8% 늘어나죠. 1월에서 4월은 마이너스 6.2%로 또 늘어납니다. 여기에 1월에서 6월은 마이너스 7.9%까지 늘어나더니 8월에는 1월에서 7월까지 누적이 마이너스 8.5%까지 늘어납니다. 심각하죠. 진짜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중국의 금융위기는 이제 시간이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왜 시간이 문제냐? 아니 특단의 조치를 내놨는데 뭐가 시간의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중국 부동산 기업의 부채 50대 개발업체만 봤을 때도 20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3,676조 원입니다. 전체 부동산 기업의 부채 100조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경 8,380조 원이에요. 1경 8,380조 원. 자, 부동산 기업의 부채가 이 정도인데 금리를 0.15% 내려서 111조를 공급한들 은발의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겠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국 당국은 금융위기를 막을 특단의 조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특단의 조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의 부채는 어마어마하고요. 물론 이게 한꺼번에 터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말입니다. 어떤 흐름을 보면 한꺼번에 터질 확률도 많습니다. 헝다에다가 그죠? 2021년에 헝다 이거 아직 안 끝났거든요. 여기에다가 완다 2022년에 완다그룹 여기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구이 위안까지 터졌잖아요. 비구이 위안은 규모가 큽니다. 헝다보다 아마 훨씬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 1등 업체였으니까. 여기에다가 위선양이라는 또 업체 또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이 아니라 디폴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줄줄이 계속 간다는데 50개 개발업체만 보더라도 3,676조 원인데 111조 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중국발 금융위기는요. 우리에게 처참하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처참하게. 오죽했으면 여러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 이거 커지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또한 사회의 혼란 이거 또 막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겠지만 결국 부동산 개발사의 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요. 결국 말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의 위기가 시장 전체를 뒤엎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아닙니다. 제가 단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서가 쉽게 말하면
잘못될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 예측이 틀린 확률 그런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예측이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중국발 금융위기가 이게 터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정부가 통제한다고 해도요. 재정의 한계가 있거든요. 재정의 한계가. 무조건 말입니다. 통제한다고 다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지금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관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위기에 서서히 대응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응법은요. 제일 중요한 게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거고요. 현금을 계속 쌓아가는 일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때 이게 위기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현금이 없으면요. 삶도 좀 어려워지지만 분노의 매수도 못한다는 거. 돈을 쌓아가자고요. 저는 돈을 쌓아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